안녕하세요. 저는 민돌이입니다. 제가 지금 나이는 41살이고요. 그리고 둘리가 태어난 지 13개월이 좀 지났어요. 둘리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죠? 제 딸이에요. 정말 소중한 제 딸인데요. 저랑 좀 비슷하게 생겼나요? 제가 노산을 했고, 그리고 첫 아이를 40살이 되기 며칠 전에 이제 낳게 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블로그를 가끔 쓰게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그런 문의를 해오세요. 여러 가지 시험관 아기에 대한 문의를 해오시는데, 그걸 보면서 조금이라도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동영상을 만들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지금 이렇게 동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고 있어요. 좀 서툴지만 그래도 제 경험을 바탕으로 그렇게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동영상인 만큼 많이 응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시험관아기에 대한 그 큰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엄청 절약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신 있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저를 소개해 보자면, 저는 City of New York Parks and Recreation이라는 곳에서 그 관공서예요. 뉴욕 관공서인데, 다들 그 센트럴 파크 하면 아시죠? 그곳에 안에 회사가 하나가 있어요. 관공서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거기 다니고 미디어 팀에서 일을 했고요. 그리고 케이블 비전이라는 곳에서 아트 디렉터 같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제가 디자이너를 관리하고, 그렇게 미국에서 10몇 년을 살다가 15년 가까이 살았나요? 아무튼 좀 오래 살다가 가물가물합니다. 살다가 불임 때문에 거기서 미국에서도 시험관 그 불임센터에서 한 1년 반 정도 다녔고요. 그러다가 이제 안 돼서 안 되겠다, 한국에 가서 좀 더 잘한다고 하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이제 한국에 들어온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의 뉴욕 맨하튼 진짜 잘한다는 분들, 정말 비싼 그런 시술도 많이 받아봤고, 한국의 강남 차병원에서도 받았었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제 얼굴을 알아볼 수도 있겠네요. 만약에 동영상이 커진다면. 그리고 신설동 마리아에서도 그 시술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많은 곳에서 이제 유명하다는 곳에서 받으면서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느끼게 된 것을 한 곳에 모아보려고 해요. 제가 다 다닌 거를 비용으로 따지면 사실 1억 정도가 좀 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1억 하면 미쳤다 이렇게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굉장히 저한테는 힘든 시간이었고, 3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그렇게 녹록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3년 동안 제가 노력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사실 제 딸을 보면서 요즘 하루하루 항상 감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든 이유는, 저처럼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시험관 아기나 아니면 인공수정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을 하시게 되면 돈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블로그를 작성하면서 너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답변을 드렸지만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기는 쉽지 않아서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저희 간절함이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간절했던 그 마음이 여러분한테도 그렇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했는데, 너무 어색하고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그래도
나중에 들으면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처음에 시험관 그 시술과 인공수정이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을, 정말 그냥 근본적인 질문이지만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시험관 아기는 생리 2일째나 3일째에 불임 그 센터에 가서, 그때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주사를 주실 거예요. 그러면 배 주사를 넣는데요. 그 배 주사는 난포를 키우기 위한 주사예요. 그래서 과배란을 시키는 거죠. 시험관아기 같은 경우는 과배란을 시켜서, 과배란을 시킨 후에 난포를 어느 시점에서 터뜨려서 난포가 나오게 해서 그거를 채취를 하고, 그 채취한 거를 정자와 배양을 해서 그 배양을 3일 또는 5일 배양을 한 후에 그거를 3일 후에 신선으로 해서 이식을 하던, 아니면 한 달 뒤에 5일 배양 후 한 달 뒤에 이식을 하던, 냉동 이식을 하던, 이렇게 지금 하는 게 시험관 시술이고요. 두 번째 인공수정은요, 아까처럼 과배란을 시킨 후에 정자를 배란일에 맞춰서 넣어주면 자연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잠자리 하는 거와 사실 다를 게 없죠. 하지만 조금 더 배란일을 같이 맞춰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다른데요. 다른 점 가장 큰 한 가지는 뭐 첫 번째는 비용이겠죠. 인공수정이 당연히 비용이 좀 더 저렴하고요. 50만 원이 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번 하는데. 그런데 시험관 아기는 제가 했을 때만 해도 불과 뭐 한 1년 5개월 뭐 2년 정도 전이겠지만, 그 비용이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 PGS까지 하면, 기형아 테스트까지 하면 그 정도로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기형아 테스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좀 더 많은 비용을 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세요. 노산이 되면 그래서 인공수정이 괜찮은가요? 아니면 시험관아기가 괜찮은가요? 시험관아기 시술이 괜찮은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래요. 노산을 몇 살로 노산을 치나요? 근데 병원에 가면 보통 30살에서 34살까지 나이가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난자는, 퀄리티는 30살에서 34살 때 이렇게 퀄리티가 낮아진다고 해요. 그래서 34살부터를 대략적으로 노산이라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는 37살에서부터 시도를 했는데 저 완전 노산이었겠죠. 그래서 39 끝발에 아기를 가진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완전 노산으로 취급을 받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인공수정과 시험관 그 시술 중에 저는 당연히 시험관하기를 바로 가야 된다고 막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면 인공수정을 보통 처음에 갔을 때는 몇 번 노력하셨어요? 1년 정도 노력했는데 잘 안 돼요 하면 인공수정을 먼저 권해주세요. 그런데 제 주변에서 인공수정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저는 시험관 아기로 바로 거의, 그러니까 뭐 한 번 인공수정을 해보고 안 되면 그냥 시험관 아기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 맞다는 정답은 없겠죠. 근데 제 경험으로 봐서는 어찌됐건 시간 낭비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험관 아기를 권장해요. 그런데 시험관 아기 시술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나요? 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여쭤보시는데요. 시험관 아기는 이제 처음에 생리 2일째나 3일째 되던 때에 이제 가시잖아요. 병원을 가시면 과배란 주사를 주세요. 그럼 과배란 주사를 배에다가 계속 맞고 있다가 난포 터트리는 시기에 계속 뭐 가야겠죠. 근데 이제
그 난자, 그러니까 난포란 뭐냐면요, 난자가 있는 그 난자가 난포 안에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난포가 빈 난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난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당 하나의 난자가 들어있다고 가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난포 크기를 처음에 보게 되는데요. 나중에 난포가 터트리는 그 주사를 맞으면 난포가 몇 시간 이후에 딱 터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난자를 채취를 하죠. 난자를 채취하고 그때 신랑분과 같이 가서 정자를 뺀 후에 그날 배양을 시키고, 배양하고 3일 동안 배양을 해서 만약에 죽을 것 같으면 3일 후에 신선 배양으로 바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5일 배양을 해서 한 달 뒤에 냉동으로 해서 이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따가 그거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이런 방법으로 우선 시험관하기를 진행하게 되고요. 그런데 처음에 시험관하기를 하시면 한 번은 우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선 하시게 되면 난포 사이즈가 들쑥날쑥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제 주변에도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근데 그런 그 난포 크기가 막 들쑥날쑥하게 과배란 주사를 막 맞으면 같이 난포가 딱 자라줘야지, 채취를 했을 때 이게 어느 일정한 2.4인가요? 2.4 정도가 자라면 난포가 거의 비슷하게 터질 2.4에서 2.6 정도인가? 하여튼 그 정도 되면 터지기 바로 직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럼 그때 되면은 이제 일정하게 자라야 터지잖아요. 근데 하나는 2.4인데 하나는 1.2면 1.2는 거의 사용을 못하는 바보 난자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채취를 안 하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근데 채취를 해봤자 얘는 죽는 거고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일정하게 크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난포 사이즈가 들쑥날쑥하는 경우에는 선생님께 두 번째 시험관 아기를 하시게 되면 꼭 선생님 저 장기요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난포를 자라지 못하게, 그러니까 제가 생리 2, 3일째 되는 날 병원을 가면 난포가 자라지 못하게 억누르는 억제제를 주더라고요, 주사를. 그래서 억제제를 먹던지 주사를 놓으면 억제를 시키다가 어느 순간부터 과배란을 시키는 주사를 맞으면 그게 어느 정도는 일정하게 좀 자란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자가. 그래서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과배란 시킬 때서부터 자라는데 어떤 거는 여기서부터 자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먼저 터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나중에 자라는 애들이 쓸모가 없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장기요법으로 억제를 한 후에 나중에 과배란을 시켜라 라는, 제가 그런 거를 장기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장기요법을 해주세요라고 선생님에게 요청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우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선 그 장기요법을 한번 여쭤보는 거, 보통 한 두세 번, 세네 번 한 후에 장기요법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진짜 그렇게 해주시지. 왜 나중에 몇 번이나 그렇게 했는데 왜 그렇게 안 했을까요?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좀 화가 나긴 했지만 어찌됐건 뭐 이미 다 지난 시간이니까. 그래서 보통 생리하고 2, 3일 됐을 때 가셔서 장기요법으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요청하시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이 시험관하기를 할 때 3일 배양과 5일 배양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뭘까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3일 배양과 5일 배양은 차이가 많죠. 난자와 정자를 만나기 위해서 배양을 시키는데 1일에서 죽는 난자 정자들도 많아요. 2일, 3일째 됐을 때 죽는 경우도 많은데 5일까지 가지 못하는 배아들이 많은 거죠. 그 배아들은 그냥 이식을 신선으로 해서 이식을 하는 게 더 좋고요. 그리고 만약에 5일 배양을 하면 어찌됐든 세포가 더 많이 늘어났다는 말이에요. 배식 4개였다면 8개로, 그 다음 날은 뭐 16개로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5일째 되는 날은 엄청 기하급수적으로 막 늘어났겠죠. 그러면 그 5일 배양한 거를 이식을 했다면 착상이 더 잘 되겠죠. 하지만 그거에 5일 배양했다고 무조건 착상이 잘 된다? 그건 아니거든요.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 아니냐 하는 것을. 그래서 어쨌건 저도 2개의 그 배아를 이식을 했고요. 2개의 배아를 이식했는데 하나만 착상이 됐어요. 하나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제 사랑하는 딸을 낳았죠. 귀엽죠? 아무튼 그래서 그랬다는 거. 그래서 3일 배양과 5일 배양엔 차이가 있다. 그리고 또 질문을 많이 하세요. 난자의 개수가 중요하냐? 당연히 중요하죠. 당연히 중요한데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난자의 퀄리티예요. 이 퀄리티가 얼마나 좋냐에 따라서 상급, 최상급이냐, 상급이냐, 중급이냐, 아니면 그 아래냐, 아니면 사용 정말 불가하냐에 따라서 착상이 잘 되고 못 되고가 거기서 결정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데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이거는 정말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하지 않다고 할 수도 없는 게, 처음에는 제가 37 정도에 시작을 했을 때 14개의 배아가 나왔어요. 그런데 14개의 배아가 나왔지만 배양을 하고 나니까 1일 배양을 하고 나니까 7개가 죽더라고요. 그래서 7개였다가 3일 배양으로 넘어가니까 2개가 또 죽고, 그래서 한 5개 정도 남았는데, 그래서 채취한 경우도, 그러니까 얼려놨던 경우도 있었고요. 어떤 거는 18개의 난자가 나왔는데 결국 5일 배양해서 살아남은 거는 7개 뭐 이렇게 살아남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문제가 되게 많았어요. 하여튼 그거는 좀 더 나중에 디테일하게 그 기형아 테스트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건 개수가 안 중요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 친구는 2개를 채취해서 하나를 정상적으로 이식해서 딸을 낳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를 이식해서 그 다음 2년 뒤에 이식을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2개를 가지고 끝까지 2개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이식을 했는데 퀄리티가 2개 다 좋았는지 둘 다 정상으로 잘 나왔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개수보다는 퀄리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마음이 진짜 졸여지죠. 진짜 힘들죠. 저도 이거를 정말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고 막 그러는데, 그거를 제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이 동영상을 만들게 됐고요. 아무튼 그리고 두께에 대해서 여쭤보세요. 이식을 할 때 자궁의 두께가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네, 중요하죠. 이식을 할 때 자궁의 두께, 기본 두께가 있어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몇 센치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8cm인가? 아무튼 8 또는 11이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기준이 있어요. 이식을 할 수 있는 그 두께가 있거든요. 그래야 아기를 딱 안정적으로 이식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 이식을 아마 안 해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그 이식할 때 자궁의 두께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시험관하기를 하게 되면 이식할 때 그 선정하는 그 시기 선정이 있는데요. 가끔은 제가 선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남들이 선정하지 못하고 3일 배양을 해서 신선을 할까, 아니면 5일 배양을 해서 얼려서 다음 달에 이식을 할까, 뭐 이런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고민이 없었어요. 왜냐면 무조건 5일 배양으로 가고 5일 배양한 것을 얼려서 다음 달에 이식하는 게 기본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디를 가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죠. 만약에 얼렸다가 녹이면 그 세포가 정상일까? 아니면 죽지 않을까? 녹으면서 좀 변형이 일어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미국에서는 그냥 그게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한국에 오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3일 배양해서 됐다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신선 배양을 해서.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식을 하는데 3일 배양을 했어요. 근데 난자를 채취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난자를 채취하면 자궁을 얇은 관으로 쑥 찌르는 거예요. 찌른 다음에 훅 하고 난포 안에 있는 난자를 흡입을 하는 거죠. 이거 말하면 좀 제가 너무 웃었나요? 근데 이거 그냥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봤거든요. 쑥 넣은 다음에 훅 해서 예,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폭 자궁을 찌르게 되는 거예요. 바늘 같은 관이요. 그러면은 상처가 나겠죠. 그럼 상처가 나면 상처가 아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무는 시간을 한 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다음 달에 이식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게 가능해서 제가 신선으로 해서 저희 딸을 3일 배양하고 기형아 테스트를 안 하고 3일 만에 이식을 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전 됐죠. 그런데 제 주변에서는 5일 배양을 한 후에 얼려서 다음 달에 자궁이 조금 더 이렇게 안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탄탄해졌을 때 그때 이식을 했을 때 더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비율로 보자면 신선 배양으로 잘 된 사람은 한 두세 명, 2명 정도 되고 그 시험관으로 잘 됐던 사람이 한 8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다시 다음 거에 연결할게요. 띠링! 저희 사자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사자. 저희 사자고요. 13개월 조금 지난 사자예요. 그리고 너무 귀엽죠? 요즘에 넘어져가지고 이렇게 헬멧을 꼭 씌워줘야 돼요. 아무튼 아까 전에 이식을 한 후에 질정제 약이 좋냐 아니면은 엉덩이 주사가 좋냐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2가지를 다 사용을 해봤는데요. 둘리를 가졌을 때는 질정제를 사용했어요. 근데 엉덩이 주사를 맞는 게 사실은 굉장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호르몬을 부스트해주기 때문에 사실은 더 좋다고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그 주사를 많이 했었고, 그리고 제가 그걸 하면서 거기는 굉장히 주사 바늘이 두껍고 이렇게 길거든요. 그래서 한번 딱 맞으면 피가 딱 뽑는 동시에 피가 쭉 나오는 정도였어요. 그래서 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지 그때 잘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니지만 아마 제 생각엔 스트레스가 더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저는 질정제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험관 아기 그 시술의 가격과 인공수정의 가격 차이를 보자면 사실 옛날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쌌어요. 한 번 하는데 뭐 450에서 기본적으로 한 600, 7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는 그 정권이 달라서 그 정도까지 그렇게 지원을 해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과배란 주사와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는데 한 130만 원 정도. 그리고 냉동으로 얼리는데 배알을 얼리는데 한 개당 30만 원 정도? 그리고 한번 이식을 하는데 한 30만 원 정도 뭐 이런저런 비용 하면 200만 원 정도 한 번 하는데 200만 원 정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에서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시험관 하긴 한 50만 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거의 인공 수정은 거의 돈 낭비 같아요. 차라리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면 차라리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하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있어요. 제 주변에서도 워낙 많이 인공 수정은 안 돼서 우선은 그렇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 선생님이 몇 시에 이 약을 맞으세요. 난포 터트리는 주사입니다. 이 시간은 9시 정도, 밤 9시 정도에 맞으세요 하면 그때 맞아야 돼요. 왜냐면 그 주사는 난포를 터트리면서 몇 시간 후에 배란이 되라는 그런 트리거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땅 해가지고 지금부터 몇 시간 뒤에 배란이야 라고 말했는데 채취하는 시간이랑 다르면 큰 문제가 있거든요. 이미 배란이 돼버리면 지금까지 했던 거 다 물거품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고마워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면 꼭 시간을 잘 맞춰서 하시라는 거. 고마워요. 제가 주는 법을 가르쳐줬더니 이렇게 잘하네요. 그리고 나서 이식을 하고 나서 꼭 누워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식을 하고 나서 항상 누워 있어야 하나? 저는 그래도 한 5시간 정도, 3시간에서 5시간 정도는 누워 있는 게 좋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누워 계시고, 대신 그 누워 있는 시간 동안 뭐 이식이 잘 되면 좋은 음식 뭐 이런 거 검색하지 마시고 최대한 그냥 마음을 비우고 정말로 딱 아기를 생각하고 그냥 주무시던지 아니면 좋은 드라마를 보던지 자기가 신나하는 그런 누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릴렉스를 하든지 음악을 들으면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짜잔! 네, 지금 다른 곳으로 잠깐 제 부업 쪽으로 잠깐 변경을 했는데요. 계속 이어서 첫 아기를 낳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첫 아기에 대해서 굉장히 40살 때 아기를 낳아도 45살 때 아기를 낳아도 되지 않나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병원에서 말하기는 조금 달라요. 그분들은 이미 첫 아기를 이미 어린 나이에 낳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궁이 착상을 하는 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착상을 하는데 착상을 기억하기 때문에 몸이 기억을 하기 때문에 착상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 아이를 25세 낳고 아니면 30살에 낳고 두 번째 아기는 40살 넘어도 그 아기를 낳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 착각하는 것은 그건 것 같아요. 두 번째 아기를 낳았을 때가 40살 이후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결론은 아기를 좀 더 일찍 갖는 게 훨씬 첫 아기를 일찍 갖는 게 도움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 지원을 받는 그런 아기 가질 때 시험관하기나 아니면 인공수정을 할 때 지원을 받는 돈이 정말 커졌는데요. 제가 항상 그때 하면서도 느낀 게 저는 한 번 할 때마다 PGS 기형아 테스트까지 거의 한 600만 원도 들였고 그 이상도 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물어보면은 한 번 하는데 뭐 150만 원 정도에 시험관하기로 따지면 150만 원 정도에 이식할 때 한 30만 원, 그 다음에 얼리는 비용, 배아를 얼리는 비용이 30만 원 정도, 한 개를 하면 30만 원 정도, 그 이상이면 뭐 몇만 원 더 붙겠죠. 그 얼릴 때 몇 개씩 해서 몇 개를 얼리냐에 따라서 또 가격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이식까지 하는데 이식하는 비용이 한 3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면 대충 그 정도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근데 그것도 사람에 따라서 다르고 수익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그게 아마 43세까지인가 44세까지라고 알고 있어요. 그 말은 그 이후에 하시는 분들은 돈을
사비를 써서 해야 된다는 말이죠. 의사도 그 이후에는 초산으로 아기를 낳는 거나 아니면 그런 거를 조금 될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무튼 그 정부에서 돈을 지원받는 그런 시기는 맥스가 43에서 44세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아기 성별을 알고 넣는다라는 게 있는데요. 정말 알고 넣나요?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네, 맞아요. 저는 제가 시험관 아기를 했을 때 아기의 성별을 알고 넣었어요. 그래서 남자 아기도 있었고 여자 아기도 있었고, PGS 그 기형아 테스트를 보내면 거기에 성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떤 곳에서는 그렇게 말해주지, 법적으로 말해주지 못하는 곳이 있어요. 아니면은 그 병원 자체의 룰이겠죠. 왜냐면 제가 뉴욕에서 둘 다 다른 브림 센터를 다녔으니까 아마 병원의 룰인 것 같아요. 근데 한 곳은 알려주지 않았고 한 곳에서는 그걸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런데 저는 신기하게도 딸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딸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당연히 이번에도 딸이었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성별을 알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넣기 전에 정말 아들 간절히 원한다, 그럼 그런 곳에서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성별을 알고 넣으면 약간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어떤 선생님한테 하셨나요? 라고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 그거는 뭐 제가 홍보하러 나온 건 아니기 때문에 따로 저한테 문의를 하면 제가 답변은 드릴게요. 근데 정말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강남 차병원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강남 차병원에서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신설동 마리아에서였는데, 신설동 마리아에서 안 되신 분도 있고, 저랑 같은 선생님이었거든요. 두 분 다 같은 선생님이었는데, 반대로 강남 차병원에서 저를 소개시켜 주신 분이 쌍둥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처음에 가게 됐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통해서 아기를 임신했었던 분들이 많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랑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이랑 저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맞는 선생님을 택하라는 거죠. 만약에 맞지 않는다, 한 3-4번 했는데 서로 맞지 않는다 그러면 궁합이 맞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다른 선생님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속상해하지 않을까, 뭐 하지 않을까,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분들은 너무 많은 그런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한테, 내 돈이잖아요. 내가 정말 힘들게 해서 가지는 아기인데 그거를 뭐 선생님을 배려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쪽 가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자료들을 다 모아주세요. 그러면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다른 곳에 가려고 합니다. 다른 병원에 가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자료를 다 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꼭 받아서 다른 병원으로 가시는 게 나아요.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하시는 게 나아요. 한 3-4번 정도 하다가 안 되면 다른 분한테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바보 같았던 게, 너무 좋으신 분이었어요. 너무 좋으신 분이고 강남차병원에서 저랑 너무 잘 맞는, 코드가 잘 맞는 그런 선생님이시라 제 친구도 몇 분 거기서 시험관하기로 됐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랑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거기에 그냥 돈을 썼던 거예요. 진짜 뭐 몇천만 원 그냥 쓴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한테 맞는 분은 아니었더라고요. 다른 분한테는 그분이 맞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맞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빨리 신중하게 생각을 했었다면 그랬을 텐데, 괜찮았을 텐데, 저도 정이 있어서 마음에 드는 사람하고 같이 하고 싶고, 그분께서 도와주시는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선택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았구나 라는 생각도 좀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19번 정도, 아니면 정말 많은 진짜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진짜 꼽지는 못하지만, 제가 뉴욕에서도
한국에서도 정말 많은 시간 동안 시험관 아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굉장히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아기를 가지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으신 분들에게 저는 꼭 하고 싶은 말은, 우선 믿으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저도 정말 간절히 원했고, 지금 생각해도 저는 제 딸을 가진 건 굉장히 행운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른 동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임신을 하고도 기형아일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육모막 검사를 하게 됐고,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거쳐서 마지막에 아니라는 판정까지 받는데 5개월, 그러니까 아기를 임신하고 5개월 반 정도, 거의 6개월 되면서까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알지만 많은 분들이 저처럼 그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만큼 그런 프로세스를 하면서 느꼈던 그런 마음들인 거죠. 그래서 너무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사실 많이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있으면 아래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다른 동영상으로 아니면 다른 그런 이렇게 방법으로든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아기를 가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걸로 인해서 어느 정도 하나의 큰 아웃라인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이 동영상이 많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중간중간에 노산에 관련된 거, 아니면 어떻게 하면 더 아기를 잘 가질 수 있는지, 아니면 제가 여지까지 해본 것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런 요청을 기반으로 제가 좀 더 다른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동영상 제작이지만 솔직히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사자가 일어나면 엉 하고 집을 막 휘젓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또 육아를 해야 돼서 쉽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제가 하나씩 모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민돌이었습니다. 짠!